12번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하나씩 살펴보면, 통화정책은 통화량 M이나 이자율 R, 명목이자율이라고 해도 좋고 실질이자율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것을 조절하여 경기 안정, 이것은 소득의 안정을 의미하죠. 그리고 물가의 안정, 피해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정책은 재정지출, G나 조세, T를 이용해서 이것도 역시 경기 안정과 물가 안정, Y와 P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모형으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제시를 했으니까 우리는 ADAS 모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폐쇄경제를 가정했으니까 해외 요인은 제거를 하고 봐야 됩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이 총수요는 폐쇄경제 하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에 의해서 도출이 됩니다.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모형은 ISLM 모형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ISLM 모형과 ADAS 모형을 같이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왼쪽은 ISLM 모형에 대한 식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ADAS 모형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먼저 IS 곡선식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총 공급과 오른쪽에 생산물 시장의 총 수요가 일치할 때 균형을 달성한다는 식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총 수요는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가 되고,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가 됩니다. G는 정책 변수이고요. 그리고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좌변에 실질 화폐 공급이 있고 우변에 실질 화폐 수요가 있고, 이 실질 화폐 수요는 거래적 그리고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에 의해서 소득에 대해 증가함수이고, 투기적 화폐 수요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 감소함수가 됩니다. 보통 ISLM 모형은 물가가 고정된 단기의 모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라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같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변동을 하는데, 물가는 변동하지만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인플레나 디플레가 없다고 모형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총수요와 총공급인데, 총수요 곡선은 IS 곡선과 LM 곡선의 동시균형, 즉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균형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재정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과 통화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해 반비례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공급 곡선은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물가 변동에 따라서 총공급 수준이 변동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통화정책은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을 해서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하죠. 보통은 통화량을 조절을 해서 이자율을 변화를 시키는데, 통화량이 변화하면 화폐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자율이 변동을 하고, 이자율 변동은 생산물 시장의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총 수요를 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은 총 수요를 증가시킨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은 수평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화폐 수요에서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무한대가 돼서 LM 곡선이 수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자율이 너무 낮은 상태인 경우에
사람들이 정상 상태의 이자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채권의 가격과 반비례하는데 사람들이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즉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채권의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채권 대신에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추후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을 사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무한대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려도 이것이 모두 투기적 화폐 수요로 흡수되기 때문에 즉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려고만 하지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 효과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 화폐의 중립성에 따르면 통화량을 늘려도 명목임금은 변하지 않는다. 화폐의 중립성은 화폐 수량설 식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속도가 물가 곱하기 실질 국민소득 이렇게 돼서 보통 화폐 유통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화폐의 중립성은 통화량이 변동을 했을 때 물가만 변동하고 이 실질 변수인 실질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통화량을 늘려도 이 실질 변수가 변하지 않고 명목 변수인 물가만 변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보기에서는 통화량을 늘려도 명목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명목 임금은 물가 곱하기 실질 임금을 의미하죠. 그런데 화폐의 중립성은 실질 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변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 상승에 의해서 명목 임금은 상승하게 되죠. 우리가 명목 임금을 W라고 하고 이것은 균형에서 물가 곱하기 노동의 한계 생산성인 MPL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VMPL이라고도 하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고 부르는데 통화량을 늘리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실질 변수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명목임금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구축효과란 정부 지출 증가가 소비 지출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축효과라는 것은 정부 지출 증가가 이자율의 상승을 통해서 투자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비 지출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5번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은 모두 경기 팽창 효과가 있으며 국민소득의 각 구성 요소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확장적 통화정책 모두 경기 팽창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을 시키고 따라서 보기 4번에서 살펴본 구축효과에 의해서 투자 지출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 하락을 통해서 투자 수요를 증가시켜서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1번에서 설명을 드렸죠. 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이자율에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니까 국민소득의 구성 요소 중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통해서 정부의 비중은 올라가지만 이자율 상승에 의해서 투자가 하락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비중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을 통해서 투자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비중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의 각 구성 요소에 반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려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2번의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를 한번 보면 화폐 시장에서 유동성 함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투기적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돼서 실질 화폐 수요 곡선은 이렇게 R0라는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 화폐 공급의 곡선인데
만약에 M0에서 M1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할 경우에 실질화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자율에 변동이 없죠. 그 이야기는 화폐 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LN 곡선이 특정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해도 LN 곡선이 이 수평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총수요 측면의 국민소득은 Y0로 그대로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AD 곡선이 수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AD 곡선은 물가 변화에 따라서 총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곡선인데, 지금 여기 왼쪽에 화폐 시장을 보면 물가의 하락도 역시 오른쪽 이동과 같습니다. 물가가 하락해서 실질화폐 공급이 증가했다고 해도 이렇게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인 이상 LN 곡선은 수평이 되고 총수요 측면의 국민소득은 Y0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곡선은 Y0 선상에서 수직인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고 확장적 통화정책을 해도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수요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그래프로 알아볼 수 있는 게 4번과 5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장적 재정정책을 보면 RS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오죠.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확장적 통화정책은 LM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오고 국민소득은 증가하는데 이자율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다르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에 있는 것처럼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모두 경기 팽창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소득의 각 구성 요소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 구축 효과도 이 왼쪽 그래프에서 알아볼 수가 있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RS 곡선이 증가할 때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민간 채권과 국채 간의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투자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13번 거시경제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들의 국내 총생산부터 국내 총소득까지 개념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고 보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이것은 일정 기간에 한 국가 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계를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저량, 스톡이 아니라 유량, 플로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 국가, 그래서 외국인도 어떤 국가 내에서 이 생산활동을 하면 그 국가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 중고는 안 되고 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 원재료나 중간 생산물이 아니라 최종 생산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여야 합니다.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국민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과 다른 개념 요소들은 다 동일한데,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 내에서였다면 국민 총생산은 어떤 나라의 국민을 개념 요소로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GDP와 GNP의 차이를 보면 GNP를 구하기 위해서는 GDP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것은 빼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생산한 것은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로부터 수취한 우리 국민의 요소 소득은 더해야 되고, 해외 지불한 외국인의 소득은 빼면 이것을 우리는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GDP에 더하면 GNP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명목 개념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실질 수준의 국내 총소득, 국민 총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 국내 총소득입니다. 이것은 실질 GDI라고 하고요. 얘는 실질 국내 총생산인 실질 GDP에서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조건이라는 것은 수출입 상품 간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수출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면 동일한 양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만큼 국내 소비와 국내 투자를 위한
재원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국민의 후생 수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할 때는 국민의 후생 수준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 조건 변동에 따른 후생 수준의 변화를 실질 무역손익이라고 하고요. 얘를 더해줘야 실질 국내 총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 국민 총소득은 이것은 실질 GNI라고 하고요. 실질 GDI에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에서 GNP를 도출을 할 때 GDP에서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해줬죠. 마찬가지로 실질 GNI도 실질 GDI에서 실질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의 식에서 실질 GDI는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음은 실질 기준의 GDI, GNI가 명목 기준의 GDI와 GNI로 되었을 때 GDP 또는 GNP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목 GDP는 명목 GDI와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목 GDP에는 실질 개념 이외에 물가라는 명목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생산량 변화 이외에도 교육 조건의 변화가 반영된 무역손익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에서는 GDI를 구할 때 GDP에다가 실질 무역손익을 더해줬는데 명목 개념에서는 명목 GDP가 명목 GDI와 같게 됩니다. 이것은 명목 GNP와 명목 GNI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명목 GNP는 명목 GDP에 대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한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목 GNP가 명목 GNI와 같고 결국 이것은 명목 GDP에 대외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한 것과 같고 물론 명목 GDP는 명목 GDI와 바꿔도 무방하고요. 자,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기 1번 국내 총생산 GDP는 영토를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은 국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GDP는 한 국가 내에서 개념이니까 영토가 맞고요. 국민 총생산은 이 말대로 한 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국내 총생산 3면 등가의 법칙은 폐쇄경제를 가정했을 때 생산, 지출, 분배 국민소득이 항등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 3면 등가의 법칙에 대한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생산 국민소득은 생산 측면에서 살펴본 GDP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지출 국민소득은 국민경제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지출하는 즉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의미하는데 그것의 합이 지출 국민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분배 국민소득은 생산 요소에 대해서 분배한 소득을 의미하는데 노동, 자본, 토지, 그리고 경영자에게 배분되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이 바로 분배 국민소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서로 같은 항등관계에 있다는 것이 바로 국내 총생산 3면 등가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국내 총생산은 특정 시점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합이다. 이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에 해당하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특정 시점이라고 해서 저량 개념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총생산은 지금 이 정의에서처럼 최종 생산물의 합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부가가치의 합이라는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생산물이 중간 투입물인지 최종 생산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생산물을 사간 사람이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데 모든 생산물을 일일이 추적해서 최종 생산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총생산을 측정할 때 최종 생산물의 합 대신에 부가가치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 보기 4번 국민 총생산 GNP는 국내 총생산과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의 합이다. 아까 살펴본 개념이죠. 맞는 보기고요. 5번 국내 총소득은 국내 총생산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의 합이다. 이것도 아래에서 실질 국내 총소득을 알아볼 때 살펴본 개념입니다.
물론 여기는 명목과 실질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이 부분에 실질 무역손익의 합이라고 실질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국내 총생산과 국내 총소득도 실질 개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도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